압구정에 계신 분들도 음. 오세훈 시장이 있을 동안 안에 관청까지 가야 된다. 신규 공급 물량이 없으니 유통이라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유통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씨가 마르고 있는 거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점차 번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 인천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한 주가 아니죠, 우리는.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뭐, 다른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너무 어. 금방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네. 일주일 전에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을 좀 뺏긴 게 정원호가 아마도 그쵸. 재개발, 재건축, 거기에 어떤 조합들, 엄청나겠죠. 엄청나게 밀집을 하고, 엄청난 파워죠, 그게. 네, 반대표를 좀 그럼요. 던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음,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인지, 여전히 인기가 있을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결론은? 생각할 때 네. 가장 이번 그 서울 그 시 구청장 선거 있잖아요. 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구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높은 지지율. 지지율요? 네. 높은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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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표율은 뭐 강남은 아니니까 얘기를 한 것 같고. 서초구예요. 예, 서초구. 서초구. 예, 네. 그러니까 예, 서초구에서 66%인가를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힘의 당의 그 후보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서울시의 이번에 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으로 사실은 다 된 거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만큼 정비 사업에 대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염원이 강한지, 정비 사업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일단은 사실 욕 먹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아니 왜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데 생색은 다 강북권에 가서 낸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쪽 말고 강북권에 있는 어떤 정비사업 재개발 쪽 재건축이야 뭐 굉장히 또 마음이 잘 뭉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성과를 만들어내서 지금 이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지지율을 전체를 다 아우르는 쪽으로 끌고 가고, 공급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 속도,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좀 지켜낼 때 어쨌든 간에 다음 행보에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선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4년 동안 공급 진행 속도를 엄청나게 땡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올해 어떻게 이번 그 오세훈 시장이 있을 동안 안에 관청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신통 1.0을 마무리 짓고 그쵸. 이제 신통 2.0을 네. 이제 하는데 여기에 관건은 속도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정치적인 생명들을 그렇죠. 이제 저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예.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 건 알겠는데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게 뭐 식구가 찍고 이런 게 뭐 목동 같은 데 식구가 찍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강남권은요. 네. 어쨌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번에 뭐 양도세 중과 유예 그 기간 안에 정리하시는 물건들의 가격이 좀 떨어지는 가격이 거래가 좀 됐잖아요. 잠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매매의 시세라는 것이 부동산이 주식이랑은 다르단 말이죠. 주식은 사면 확 오르고 빠지면 확 빠지고 막 사이클 발동하고 막 이러지만 부동산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내려왔으니 올라갈 때도 단숨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전고점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거래가 찍히면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라서 조금씩 지금 시세 회복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그게 강남권의 시세가 많이 높았던 곳들과 그동안도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고 인식되는 곳들은 조금 차이가 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거기서는 또 평균간에 따라서는 신고가 나오는 평수들 나올 수 있지만 강남은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약간 전고점에 거의 가까이 들어가는
음. 수준의 거래들은 꾸준하게 지금 뭐 음. 잠시주공 5단지도 거래가 소식이 들리고 있고 뭐 이런 음. 식으로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확실히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거래량과는 좀 다른 얘기죠. 이거는 음. 가격이니까요. 네.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지금 많이 올라왔나요? 보니까는 5월 달 거래량은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고, 근데 6월 달 거래량은 5월 달하고 4월 달의 속도에 비해서 지금 아직은 잘 모르지만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달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를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딱 5월 18일부터 해서 오늘 16일까지의 신청 건수를 정리를 해 봤더니 5,400건이 넘게 나왔어요. 오, 많이 많이 나왔네요.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5월 9일 이후에 신청을 네. 했으니까 이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랑은 상관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노원구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긴 음. 합니다. 노원구랑 뭐 이제 그 성북구라든가 뭐 음. 이렇게 중랑구라든가 실수요자들이 조금 선호하시는 지역에 조금 더 많은 거래 신고가 되긴 한데 그러니까 송파건도 301건인가 제가 음. 기억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뭐 중과 유예가 되고, 그러니까 중과세가 적용되는 그 이후로도 어쨌든 간에 사고 파는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거래도 잠겨버리게 만드는 이런 여건 속에서 5천 건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래 신고가 아니라 이제 토지거래 신청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 신고까지 넘어가려면은 뭐 한 몇 주 걸리잖아요. 2, 3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릴 텐데 네. 그럼 그게 다 나중에 데이터로 잡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지금 10,000건 가까운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던 뭐 4월,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 그 기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 규제가 강한 시점에서 5,000건, 6,000건 가까운 거래가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많은 거래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5월 말고 6월 들어와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지금 특히 지선 끝나고 나서 조금 음.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그러니까 막 엄청 뜨겁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고 특히나 이제 서울의 약간 외곽지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았던 곳들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외곽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신고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신고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동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동탄. 동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외곽지였던 곳들이 좀 그동안 가격이 오를 만한데 못 올랐던 음. 곳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슈가 좀 곁들여졌던 동탄이 이제 그 적극적인 수혜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규제 지역이었지만 가격이 싸다 생각되는 곳들, 성남도 다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지금 강하고, 이제 오히려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다시 바닥은 아니지만 약간 조정됐던 가격에서 음. 조금씩 이제 회복하면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뭐 잠실도 마포나 성동 지역하고 보면 이제 가격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서 그런 음. 식으로 조금씩 그렇게 상단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중하단급지나 하단 쪽에 있는 곳들은 또 음. 다시 막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는 네, 그렇죠. 그런 이게 상황입니다. 되게 재밌는 네. 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그쵸. 네. KB 시세 기준으로 뭐 시세를 반영해서 뭐 이렇게 그쵸. 대출을 또 해주고, 저희도 이제 대출을 해줄 때 KB 맞습니다. 시세 기준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KB 시세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바뀌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니까는 KB 시세 기준보다 더 훨씬 더 그쵸, 빠르니까는 그쵸. 대출이 덜 나오는 덜 거야. 나오죠. 예, 네.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시세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 금액에 있는 아직은 안 올라간 애들을 네, 찾아서 사야 되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이러니한 예, 대출의 규제. 그러니까 지금 평균 서울 집값이 지금 10억을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예, 이게 엄청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기 없었던 지역들의 가격들도 다 튀어올라서 뭐 정릉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성북구에서도 좀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들이나 강북구나 뭐 이런 지역들 가격들도 지금 다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죠. 이 10억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PIR 하는 게 14억이잖아요. 지금 14억인데 이게 빌라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음, 서울의 평균 10억이 넘은 건 통계일이 넘은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처음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조용히 하급지 쪽에서 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가격대가 이제는 10억으로 딱 붙어버리는 상황이 됐고 음, 이제 15억 선으로 다 이제 또 실현될 거 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튀어오르는 음. 것들이 또 그 윗단을 계속 자극하는 약간 이런
좋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방금 이제 동탄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동탄은 조금 저는 급하게 빨리 올랐는데 뭐 나중에 더 오르긴 하겠지만은 동탄을 제가 마포랑 이런 데를 비교해 보니까 동탄이 비싼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예, 지금 갑자기 너무 팍 튀어 네. 올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동탄 말고 그러면 동탄이 너무 올랐으니까 무서운 사람도 있을 테니 그렇죠. 네. 동탄 말고 그러면 그 주변으로 그 다음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좀 많죠. 근데 일단 네, 동탄도 있잖아요. 동탄에서도 이제 그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호수권역하고 네,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쪽 상단에 있는 이제 시범단지 쪽이나 그쪽은 약간 거래는 조금 띄엄띄엄 나오는 약간 가격은 신고가가 나오지만 근데 이제 이쪽 호수권에서는 막 가격이 일주일 만에 1억 5천씩 막 2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동탄 1신도시라고 일단 생각할 수 음,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되게 주목해 볼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평택이 음,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난 목요일 평택이요. 평택이요. 평택 음. 사실 물량도 많고 가격이 계속 떨어졌던 곳이었는데 반도체의 영향을 이번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 물량을 이겼네. 물량을 잃어버렸어요. 음,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 그것도 되게 하락폭이 좀 있었던 구간에서 상승으로 좀 확 음, 전환이 됐고요. 평택이라든가 뭐 우산이라든가 이제 그 외에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또 동탄, 그러니까 동탄은 아니지만 화성에 옛날에 같이 들어가던 병점이라든가 그 음, 윗단 또 수원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다 일자리 연계되는 자리면서 주거의 편의성은 굉장히 괜찮은 자리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지금 사람들 수요가 계속 움직이는 동탄이 또 많이 올라가니까 광교랑 또 비교해보고, 음, 광교가 또 싼 것 같은데? 음, 약간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약간 이제 가격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시세를 약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음.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러면 지금 뭐 동탄이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른 주변 지역들, 반도체 라인에서 덜 오른 지역들을 조금 그렇죠.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돌고 네.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남도 저번에 막 달리다가 맞아요. 이제 하남 네. 좀 주춤하다가 지금 보니까 또 조금 또 다시 예, 움직이고 조금 있고요. 움직이고 이게 네. 서로가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사람들이 선호가 되는데도 좋지만은 그 주변에서 또 틈새를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평택 얘기도 하셨는데 평택은 2028년까지 맞아요. 물량이 물량이 꽤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실거주로 그냥 한 뭐 4, 5년 내가 거기 삼성에 다니고 그다음 넓은 데 그렇죠. 살고 싶고 맞아요. 평택이 좀 네. 아직 그래도 너무 싸거든요. 싸죠, 예, 사실은. 너무 많이 그러면은 빠져 그 있었으니까. 네. 실거주로 나중에 투자의 목적을 누리려면은 뭐 음.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런 경험을 우리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있죠. 2020년 이때 들어오면서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막 광교랑 막 다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이기 신도시들 음, 튀어 올랐던 때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어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방송 중 상담으로 들어왔던 내용인가 한데 음. 지금 너무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이다. 아, 상담했던 상담했던 분? 분인데 이분이 뭐냐 마포에 집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나 지금 요즘 보니까 마포는 너무 안 올라요. 음. 광교로 집을 옮겨가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네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뜨거우니까. 음, 지금 이제 동탄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쌌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싸서 특히나 이제 호수 쪽이나 이쪽은 지금 남동천 쪽은 많이 싸단 말이에요. 지금도 싼 아파트들이 아직은 있어요. 뭐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도 그런데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럴 때는 사실 지금 매수한다면 내가 실거주의 만족도와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하게 오르는 정도를 보는 거지 막 투자의 수익 성과에서는 좀 차이는 분명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아니면 약간 더 우리가 더 좋게 봤던 먼저 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가격이 먼저 올라버려서 지금은 오히려 좀 멈춰있는 듯한 자리를 보는 것이 어떤 균형상으로는 음, 더 맞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동탄에 아직도 동탄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탄역 주변을 봤는데 제가 필터링을 해봤어요. 네. 한 20억 전후로 그 딱 거기 동탄역이 몰려 맞아요. 다 있더라고요. 물려 이렇게 있죠. 몰려 네. 있는데 이거를 필터링을 똑같이 해서 같은 조건이니까 마포 뭐 신수동이나 이런 한강변에 맞아요. 보면은 네. 거기가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네. 그럼 난 선택을 만약 이런 거죠. 난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음,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그렇죠. 어디를 살까? 저는
그냥 서스럼 없이 아, 마포요라고 할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락동에도 보면은 세대수는 조금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송파 쪽에 그쵸. 네. 어 그게 똑같은 거야. 맞아요. 가격이 조금 비슷하고. 음, 그러면 어디를 살까? 저는 서스럼 없이 음. 송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걸 물어본 거였어요. 아, 동탄이 좀 급하게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또 더 오르겠지만은 조금은 그걸 맞아요. 네. 비교해서 뭔가 가보는 맞습니다. 게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나라는 그렇죠. 네.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방금 말한 맞아. 것처럼 광교가 살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알지만은 우리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하면 또 까먹고 네, 그냥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일단 질문하려고 한 게 뭐였지?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망각의 동물이어서 뭘 예. 까먹고 뭔가를 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인데, 일단은 제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생각나시면 또 예, 얘기해 그거는 또 주세요. 나중에 네. 한번 하도록 하고, 요즘 깜빡깜빡 많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났다! 예, 뭐예요? 네. 어제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인천에 네. 사는데, 인천이 뭐 전세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것 음, 같은데, 인천에는 언제 물이 들어와요? 이런 얘기를 좀 네네. 하더라고요. 인천은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천이야말로 지금 거기는 이제부터 오를 곳이거든요. 근데 음, 특히나 이제 뭐 제가 항상 인천에서는 연수구, 그러니까 송도를 이제 중심으로 한 연수구의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그 지금 연수구 쪽은 시세 움직임이 좀 나와요. 송도도 지금 핵심 지역들, 단지들, 뭐 이제 인천 그, 교대역, 인천 내 입구 쪽에, 그쪽에 이제 GTX 들어올 라인 그 주변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옆으로 뭐 이제 해서 쭉 전체적으로 뭐 그 좀 에너지 309 쪽이랑 약간 509 쪽이랑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게 점차 번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음, 다만 지금 인천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지금도 동탄이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음. 조금씩 조금씩 거래가 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되게 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심리라는 게 좀 되게 뭐랄까 분위기에 음, 좀 많이 이렇게 쫙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 인천 아직 그 분위기를 끌고 오지 못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시세가 이제 인천에서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리고 어디서 얼마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가고 할 때쯤 음, 그래야 인천의 분위기가 이제 오나? 내가 인천을 사는 게 맞나? 그러면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분도 나오고 그리고 원래 인천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팔고 가려던 분들도 음, 지금 팔면 안 되겠다. 음, 홀드. 이러면서 가격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 소화를 이제 막 끝낸 음, 상태 이제 아직은 있죠. 음, 국지적으로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물량은 조금씩 소화하는 그 구간에 있거든요, 음,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할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너무 오래 음, 기다렸으니까. 막 음, 동탄 가고 이렇게 갈 동안 조용해야 음. 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동탄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왜 우리만 안 오르죠? 우리는 언제 저 상단으로 지금 가야 될지, 저 기다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인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실수요자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인천에 생활권이 특히나 있으신 분들은 음, 인천을 지금 잘 지켜내거나 아니면 음, 거기서 지금 뭔가를 결정해서 매수하시면 아주 괜찮은 성과를 음. 단기에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요. 그 동타는 에네르기 이제 네, 힘을 에너지를 모은 맞아요. 건데 지금 인천은 아직 모으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 모으고 있는 모으고 거야. 있어, 모으고 이제 있어. 네.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맞아요. 그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하고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초기 증상 기미들은 그렇죠. 나오고 지금 있다.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의 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그쵸.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인천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요약을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퍼지는 게 있고 인천은 좀 들어왔고 그렇죠. 경기는 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서울은 많이 다 퍼진 상황에서 그렇죠. 일부 조금 이제 맞습니다. 아직 조금씩은 지역적으로 보면 국지적으로 안 오른 지역들 안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장특공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 부분들을 아마 7월 세제 개편 이후에 할 것 네. 같은데 아까 짧게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보유세 좀 강력하게 나올까? 아니면 좀 어떻게 나올까? 그거를 지금 좀 궁금합니다. 고민이 되는데 네. 저도 그러니까 만약에 강하게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아닐 텐데 그래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강하게 만약에 한다면 다 뭐 필요 없이 그냥 부동산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가 부동산은 원래 하려고 음. 하던 대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들 텐데 그랬을 때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음. 제일 잘 알잖아요. 문재인 그쵸. 정부에서 봤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약간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음. 어떤 그러한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아니고 또 하나는 그렇든 말든 말한 거를 그냥 좀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근데 일단 비거주일 주식자에 대한 얘기들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제한할 것이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거리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엄청난 뭐랄까요, 예외 사항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세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또 이제 그걸 좀 지켜보고 뭔가를 하려는 분들이 있고 워낙 좀 뭐랄까요,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음. 나올지 몰라 음. 이런 마음으로 일단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기 음. 때문에 강한 만약에 규제책이 나온다 그러면 또 시장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음. 약간 더 눌리는 어떤 음. 눌림목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가격을 올리고 있는 지역들도 강남이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강남이 아니라 지금 중하급지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곳들, 비규제 지역 이런 곳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지금 어떤 규제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있잖아. 아, 지금 공시가격 80% 올리는 것도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에서 공제를 조금 줄인다. 뭐 공시가율도 올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긴 해요. 이제 이장 시장이 힘드니까 네. 일단은 봉지를 엄청 큰 거 안에 넣어서 "이렇게 큰 봉지 안에 무슨 물건이 있어."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공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진짜. 뭐 그럴 네. 수도 있고. 근데 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돈을 이미 많이 풀었죠. 풀고 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회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회수 계획이 세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이거를 음. 또 보유세로 만들고 종부세나 이런 것도 인제 지방자치제 교부세로 나눠 줘야 되니까 아,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올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선택적이지만은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세게 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예. 네.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타깃을 예. 가지고 약간 예. 더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만약에 네.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시장의 뭐 분위기가 뭐 갑자기 굉장히 지금 약간 이미 뭐랄까요? 이렇게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미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신 많은 분들이 장기 보유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40%가 장기 음. 보유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괜히 여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그때 가서 팔려면 또 이래저래 하니 지금 팔자. 이렇게 하시고 정리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안 파신 분들은 뭐가 나오든 버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는 얘기죠. 음.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저러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음. 나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약간 자극을 할 수는 음.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아.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네. 만든다든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금이 집값을 잡지는 못한다. 네. 근데 인제 물량이 또 인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9일 날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서 그 이전에 급한 다주택자들은 음. 물량을 좀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매물 잠김이 좀 일어났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비거주 1 주택자들 인제에 대해서 갭 투자를 매수자들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그렇죠. 줬잖아요. 네. 근데 인제 지금 7월 달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1 주택자들한테 고가 1 주택자는 유리한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좀 인상을 하거나 장특공월 공제에 대한 혜택들을 줄인다. 줄이면은 그 줄인다라는 게 7월 달에 나오면은 인제 물량이 '어 그래 나 1 주택인데 비거주인데 오래 살았는데 장특공 혜택이 없어.' 그러면은 장기 예 보유했는데 장기 보유인데 그러면 이거 또 물량이 또 쑥 음. 쏟아지다가 '매물이 또 심하르지 음.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음. 생각을 해 보면은 이미 그런 분들 그렇게 이 세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약간 공포가 있던 음. 분들은 좀 처분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보유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은 '내가 부동산 요거 하나만큼 똘똘한 걸로 챙겨 놨어.'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강하게 규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와서 홀랑 팔아 버릴 분이 얼마나 음. 될까 저는 쪼금 그렇게 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그럴 분들이라면 저는 방식을 바꿔서 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거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임차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쪼끔 더 받는 방식 음. 뭐 전세를 많이 올리지 않는 대신에 월세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어떤 부담을 음. 그런 쪽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지 이거를 음. 그렇게 팔게 음. 파는 것으로 이걸 방향을 잡을까. 음. 그런 분들은 이미 벌써 좀 '아 내가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음. 이번에 그냥 처분하자. 뭐가 나올지도 음. 몰라. 뭐 할지 몰라.' 이런 분들이 음. 많다라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들어가 살면 돼.' 이런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음. 저는 물론 영향이 아예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음. 네.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는 답정너예요. 음. 나는 규제를 한다. 음. 시장이 어떻든 규제를 한다. 일단 답정너. 음.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답정너예요. 그래서 서로의 답정너가 누가 이길지 그쵸.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머릿속에 이기는 대상을 좀 알고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규제가 음. 정책을 이길 수 그 규제가 시장을 또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매 시장에 대해서 쪼끔 알아봤는데 네. 이제 전세 시장, 임차 시장에 대해서 아유 한번 저 고민을 심각하죠. 좀 네. 해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세 대란 너무너무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너무 예. 심각하죠. 네. 이거 어떻게 뭐 대안이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전망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무주택자들은 예. 이게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세가 사금융이란 얘기를 해서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세는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금융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사금융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런데 그 사금융에 왜 그러면 임차인들이 희생이 됐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 보면서 희생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전세가 그들에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월세를 지불하면서 어떤 거주의 부담을 안지 않고 목돈을 활용해서 내가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미 근데 지나가 버린 부분이니까 지금 와서 다시 그때로 회귀해 갈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 물량도 어느 정도 충분할 때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물량이 없잖아요. 그쵸.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이 음. 시기에 규제까지 강하게 해 버리니까 음. 유통 뭐 신규 공급 물량이 없으니 유통이라도 잘 되게 해 줘야 되는데 유통도 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셋값이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세가 사라지는 게 된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씨가 마르고 있는 거죠. 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라질 수는 없어요.
수요가 있잖아요. 음. 공급이 거기 받쳐주지 못해서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음.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적절히 공급만 나오면 잡아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음. 내가 할래요 하고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안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 없습니다. 아, 사라질 네. 수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로 신뢰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음. 어떤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목돈을 서로 내가 임차인으로서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넣었다가 나중에 그대로 가져간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서로 신뢰관계 속에 해왔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서민들의 어떤 주거에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해준 전세를 뭐 없어지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자금을 다 월세로 넘어가게 돼 있고, 음. 지금 거꾸로 월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많고, 안 돼서 쫓겨가서 경기도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집값을 자극하고 전세 수요 자체가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번에 뭐 대출 규제도 강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음.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있던데 전세 대출이든 뭐 전세 규제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제한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DSR을 한다거나 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도 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됐던 게, 음. 지금 심각하게 안 될 게 뭐냐면, 이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지지층으로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서민층 수요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주거의 불안을 더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옛날과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세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1주택자에 대한 뭐 대출 제한, 전세 대출 제한. 요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 외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벌써 많이 공포감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결과도 그 어떤 정책을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 거는 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세가 지금 심각한데 앞으로 더 답이 없어요, 답이 솔직히.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 이거는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었어도 아무것도 안 했었어도 원래 오를 거였거든요. 음.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음. 없고 신규 공급은 없고, 지금은 한참 또 그 30대 또 이제 직장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상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요즘 또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더 어떤 안정적인 주거의 환경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정부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어도 사실 전세는 무조건 오를 거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토호제, 음. 그 전세가 안 되도록, 유통 안 되도록 더 강한 규제를 계속 쓰고, 이제는 그 비거주 1주택 물건을 팔아라. 음. 뭐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공급을 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는 진짜 답이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그거네요. 전세는 이미 오르는 거는 예정돼 맞아요. 있었는데 기정사실이었죠.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속도가 한 50km로 갈 게 지금 토제든 뭐 이래 가지고 한 8, 90km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네. 나중엔 좀 더 빨리 100km, 뭐 120km 이제 막 오, 넘어갈 수 120km. 있죠. 네. 예. 왜냐하면은 KTX까지 갑니까? 아니, 그 예. 전세 시장이 지금 심각하고, 음. 그 전세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음.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매매 가격을 또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음.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나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라든가 이렇게 그 정부들이, 진보 정권이라고 우리 하는 곳들이 정책을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전세가 물량이 좀 거의 어느 정도 받쳐주는 환경 속에서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규제의 어떤 에너지가 음. 공급도 없어서 집값도 그냥 올라가는 구조로 시작했는데 거기다 규제를 하고 있는 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어떤 상승의 동력을 더 주는 거죠. 음. 매매도 그렇지만 전세 특히 음. 이건 절대적인 공급이잖아요. 전세는 사람들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음. 매매로 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요 자체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세난이라는 말도 나오는 건데, 피해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집을 빨리 사야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음. 진짜 집을 지금 요 한 7월, 6월, 7월 요 약간의 살짝 차분해지고 있는, 음. 시세는 올라도 매매 가격은 계속 뛰어도 조금 그래도 막 거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은 요런 시기에,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을 잘 좀 선별해서 음. 저는 집을 매수하시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뭐 질문지는 없는데 그냥 드릴게요, 그냥.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랑 비교해 볼 때
규제의 강도라든지 이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 비교하긴 좀 어렵겠지만은 어디가 더 빠른 것 뭐 같아요? 이제 당장 첫 1년 정권 들어오고 나서 1년 차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죠. 네. 이번 정부가 최대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약간 그 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부터 상승이 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상승을 받아가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강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막판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즈음에 이제 정부가 스타트를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가 조금 생기고 있을 때 들어왔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그랬던 상황이었고 음. 이제 지금 현재 이 이재명 정부는 이미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뭐 초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네. 다시 강남, 상구, 용산까지 조이는 이런 약간 네.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미 펼쳐진 네. 상태였잖아요. 막 강남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하는 막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음.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을 막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딱 정부가 들어와서 상생 에너지 더 세진 거죠. 음. 근데 제가 뭐 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런 거죠. 뭐 정책을 강하게 쓸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 선제적으로 예. 대응해. 뭐더 규제하기 전에 사야 음. 돼. 지금 사야 돼. 음. 이러면서 자꾸자꾸 땡겨지고 공급 대책 발표한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움직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심리들이 작동하다 보니까 더 빠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고 특히 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전국은 아니지만 전 서울 전 지역과 음. 주요한 경기 지역을 다 묶으면서 음. 이 공급에 대한 제한이 더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더 강하게 자극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뭔가 네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방송 때 네네. 제가 좀 쓴 거거든요. 방송 네. 때 쓴 게 뭐냐면요. 지역별로 그 상승률을 보여주신 거네요. 네. 네. 이게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잘 보이네요, 저는. 잘 저는 보일란가 잘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상승이 파란색이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빨간색 이재명 정부 1년. 딱 똑같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몇 군데 뭐 좀 속도가 느린 데는 있긴 한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근데 아까 얘기한 거에 좀 공감이 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뭐 공급량도 부족하고 뭐가 좀 부족한 맞아요. 찰나에, 네. 이렇게 규제까지 해보니까 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래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맞아요. 이제 좀 차이가 좀 났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쯤에는 공급 물량이 제법 있다라고 할 때였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의 동탄이나 아니면은 서울에서도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게 뭐 음. 18년, 19년에 입주장이 있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음. 강남권도 그때만 들어온 네. 물량들이 있었고 이래서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좀 사뭇 달랐거든요. 근데 음. 지금은 공급이 계속 없었던 상태에 있고 음. 공급이 그래서 지금 어딘가 그러니까 올파포가 딱 들어온다 했을 때 만세대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 날 줄 알았지만 안 났죠.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만세대 뭐 들어와도 간의 기별도 안 가. 음. 아직 하나도 안 차는 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가뜩이나 에너지가 막 되게 달달달달하고 막 올라갈 그런 에너지가 싹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 안 오를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풍선 효과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확 전국적으로 퍼진 양상들이 또 일어날까요? 전국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꼭 서울이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지방 각 전국에 있는 도시들마다 음. 거기에서의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는데 사실 공급이 너무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곳들도 있고 음. 그런 곳들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분위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음. 약간 그 환경 따라서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근데 음. 어쨌든 지금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정부에서 답을 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미 심리 자체를 이미 상승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공부에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뭡니까 우리 대외적인 환경들도 지금 사실 뭐 네. 어떤 원자재 값이
폭발적인 오른 상승이라든가 네. 이것까지 다 곁들여진 데다가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 비용의 상승에 그 분양가 상승에 있어서 사람들은 공사비 인상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집값이 훨씬 더 아니, 음, 땅값이 훨씬 더 그 상승의 음,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인 원석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음, 뭐 아무리 거기다 뭐 깎아내는 비용을 줄인들 공사 비용을 뭘 하고 뭐 자재를 좀 저렴한 걸로 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하려고 했던 공급도 안 하게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약간 아쉬운 게 정비 사업을 하는 곳들도 핵심 지역만 그 건설사들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다른 맞아요. 곳들은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양극화가 되어 있네요. 그래요. 근데 뭐 규모가 꽤 큰 거, 몇천 세대 음, 나오는 이런 것들은 막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경쟁 입찰도 요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돼버려서 제가 볼 때는 공급 문제는 진짜 답이 없고 이게 약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조금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공급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공급의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눌려있던 곳들도 이제부터는 음, 회복의 기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아, 환경인 건 맞는 것이죠. 네. 뭐 조금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으로는 연출이 될 네. 그렇죠,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전세 얘기도 하고, 지방 얘기도 퍼진다는 얘기, 풍선 효과, 그 다음에 매매,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대출도 막았잖아요. 네. 대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대출을 막았는데, 이 대출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출을 막다가 좀, 음, 더 쪼으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대출을 심하게 막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대출을 막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것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사실 대출은 유동성을 약간 틀어주는 굉장히 좀 어떤 매수하시는 음,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규제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대출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또 뭔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어떤 주택 또는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비 사업에 뭐 어느 정도 관처가 났거나 이런 것들은 대출에 대한 뭐 어떤 문제들이 고려돼야 되지만 사실은 초기 단계에 있거나 아주 이제 시작해서 들어간 정비 사업들은 음, 조금 더 어떤 대출할 환경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무거운 대출 쓰면서 하지 않고 그냥 정비 사업을 내가 투자해 놓고 좀 있어야겠다. 이게 더 오히려 투자로서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틈새로 움직이시는 음, 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땐 지금 그래서 정비 사업 쪽이 요즘 음,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음. 수 없이 뭐 갭 투자도 가능하죠. 서울의 음, 핵심 지역에 뭐 지금 막 한남 뉴타운 쪽은 막 그 조금 소득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샀어요. 음,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가 가능한 상급지 유일한 한강 벨트 라인에 뭐 용산에 이제 앞으로 모든 시세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1등 재개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를 사람들이 계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음, 것 때문에 그냥 일단 내가 자금 투입해 놓고 아파트 될 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들어가자. 이런 지금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예,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많이 그렇죠. 오를 거니까 철거하고 입주하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3구역은 다 음, 철거하고 다 네, 끝났고요. 완전히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한남 뉴타운 쪽 제가 어릴 때 친구네 집에 또 놀러 가고 이랬던 음. 동네였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가서 봤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사라졌다. 내 집은 아니죠. 네, 저는 이제 지금 나인원 한남 있죠. 그 음, 바로 옆이었었어요. 제가 어, 사는 곳은. 그래서 거기가 부모님 자가였습니까? 아니 저는 그 어릴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학원을 하셔가지고 어, 피아노 학원 그래서 예,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음, 그 바로 옆에가 외국인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랬는데 이제 나인원한 남이 됐고 그 뭐 이제 그쪽 옆에 다 저희 내가 살던 동네 놀던 동네들인데 다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한남 3구역이 이렇게 철거된 거 보면서 기분이 좀 묘한 느낌이 좀 있었죠. 네. 그쵸. 뭐, 좀, 음. 우리가 옆으로 새긴 했지만은, 전 한남 뉴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사실 강남이 땅값이 좋고 입지가 좋잖아요. 그쵸. 근데 한강을 바라보는 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쵸. 강북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남향. 바라보니까 예. 너무 좋죠. 남향이고 그리고 저기 용산에 가서 그 LG 쪽 아파트를 보면요. 앞에는 한강, 뒤에는 뒤에는 공원. 남산, 예. 남산, 뭐 공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는 너무 와, 좋죠, 진짜 이 사실. 용산의 입지들이 진짜 좋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용산의 추억인데 우리가 또 용산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용산의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도 그랬고, 그래서 용산에 예, 대한 나름의 그 뭔가 그런 애틋함이 뭐 있는데, 사실 용산이 좋은 게, 뭐, 보면, 강남에서는 이렇게 강남구에서도 또 뭐 서초구에서도 동작구에서도 용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용산은 다 바라봐. 전부 다. 송파, 예,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가 쫙 이렇게 보는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점에서 음, 그런 입지의 어떤 강점을 이제 제대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네. 이제 한남 뉴타운의 이제 3구역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이제 사실 거기가 개발된다 했었어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 뭐 많이 오른 기간도 있었지만 굉장히 저렴한 시기도 있었단 음, 말이에요. 음, 그 동작구청장 되신 분이 거기 물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예전에 사셔서 엄청 싸게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음, 근데 그렇게 약간 그 지역의 가치를 좀 일찍 보고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분위기가 차오르고 돼야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내가 선점을 하고 싶다면은 그런 상상,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입지적인 부분, 환경들을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많은 음, 입지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읽으려고 노력이라도 음. 한다면 조금은 남보다 보는 눈이 넓어지지 않을까. 전 늘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개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얘기에서 하다가 예, 보니까 저희 이제 거기까지 대출 갔네. 얘기에서 예, 재개발 얘기에서 네. 우리의 여담 얘기에서 까지 막 예, 당하네요. 입지 얘기까지 동작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된다. 여전히 변함없고 예, 맞습니다. 네. 앞으로 2, 3년, 3, 4년간 2, 3년 정도는 시장이 꺾일 여력이 많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전세가 당장 떨어질 여력이 없죠. 네. 월세는 월세는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아. 월세가 너무 무서워요. 월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든 집을 사시거나 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무주택자는 자산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는데 네. 예, 뭐 마무리로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항상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나누는데 이렇게 약간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관심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관심 에너지.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렇게 좀 다운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나 조금 시세가 올라가는 지금 단계를 가고 있지만 천천히 오르는 것들은 지금이 되게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남들의 관심이 조금 많이 차 있지 않을 때 뭔가를 체크해 본다면 조금은 더 유리하게 내가 그걸 음,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가 조금 남들이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약간 내가 멈추고 남들이 멈추려고 하는 시점에 약간 가주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약간 보류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무주택자분들 특히나 앞으로 정말 걱정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걱정 많을 시장, 풍파가 많을 이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버틸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음, 자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내 집 마련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말고 너무 비싸지 않은 집이라도 그리고 입지가 아주 뛰어난 집이 아니더라도 자금 여건에 맞는 집을 좀 체크해 보셔서 음.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역발상 접근을 하고 무주택자 집 네. 사라라고 유선영 대표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이렇게 또 제가 유선영 대표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뭔가 비슷한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상황들을 계속 반영해 가지고 현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셨을 때 '아 지금 시장이 어떻지?'라는 거를 쪼끔 강력하게 체크를 하고 싶으면은 꼭 유소영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이 방송들을 보시고, 그리고 유소영 대표님 또 사다리 경제 방송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유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